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은 영원히 서구라던 독일 평론가가 10년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문화는 금방 사라질 일시적 유행이라던 그가 갑자기 전 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금융가들이 회복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국가, 그리고 국제환경단체들이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재난들까지. 어떤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30년 경력의 유럽 문학의 거장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2024년 늦가을 프랑크푸르트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걸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은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누군가는 서툴게 한국어 몇 마디를 따라하고 있었죠. 제 모국 독일에서 이런 광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문화평론가이자 3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그리스만입니다. 유럽 문화계를 오랫동안 분석하며 나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죠. 그러나 이 가을날 거리를 걸으며 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과거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저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한국의 K-팝, 2, 3년 뒤면 식을 반짝 유행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당시 BTS라는 그룹이 유럽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였지만 저는 이를 서구 팝의 모방에 불과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권위 있는 신문 디차이트는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서구 중심 문화 체제가 흔들리고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죠. 자택 서재에서 10년 전 제가 쓴 칼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K-팝은 서구 팝의 후발주자로 곧 시들해질 것이다. 한국 문화는 진정성보다 상업적 이미지에 치중한다.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며칠 전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의 7%를 점유하며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한때 일시적 유행이라 폄하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예측이 왜 빗나간 건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전 인터뷰차 잠시 방문했던 한국으로 다시 떠나기로 한 것이죠. 이번에는 과거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열린 시각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이 잠시 주목받고 있을 뿐 결국 서구 문화의 우위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명백했죠. 제가 10년 전 폄하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문화와 기술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진실을 직시하고 그 원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느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10년 전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서구 문화의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외국인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가 오가고 있었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서면서 예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줄을 선 관광객들,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까지. 명동과 강남 일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문화 허브 같았죠.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노트북을 열어 내일 참석할 국제문화 토론회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눈앞에 펼쳐진 변화만으로도 이번 방문이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설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 우연히 오랜 지인인 매튜 스콧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보수적 문화 비평가로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요한, 자네도 여기 있었군. 아직도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나? 매튜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비꼬듯 말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 내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이제 명백해졌네. 거리 좀 둘러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야. 매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날카로운 비평가가 이런 상업적 현상에 현혹되다니 믿기 어렵군. K컬처는 결국 서구 문화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뉴욕이나 런던 같은 유서 깊은 문화적 정통성을 따라올 수는 없지. 그의 말은 10년 전 제 자신이 했던 주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처럼 매튜도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서구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직접 보고 분석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 기록을 소개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젊은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을 모방하는 도시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센터로 향하는 길에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테죠.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해 등록을 마친 뒤 강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비평가들 사이로 급변하는 글로벌 문화 지형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토론의 첫날,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문화평론가들과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위기와 극복의 국가 정체성이었고 저는 필기할 준비를 마쳤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태안기름 유출 같은 환경 재앙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DNA가 오늘날 한국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그의 뒤로 폭격으로 파괴된 서울의 흑백 사진과 현재의 서울 야경이 대비되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의 영상을 차례로 보여주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언제나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단결의 민족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매튜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든 나라가 위기를 겪고 발전하지. 한국만 특별할 이유가 있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매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역사적 위기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미국도 대공황과 전쟁을 거쳤고 유럽 역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재건했죠. 그런데 한국의 회복이 유독 특별하다는 건 과장 아닌가요? 서울대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이 겪은 위기의 연속성과 극복 속도입니다. 한국은 한 번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여러 번의 대형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IMF 국가부도 위기에서 단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습니다. 이 회복 속도는 세계 경제학자들조차 한국 특유의 현상이라고 분석하죠. 오후 세션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500배 이상의 성장으로 경제학적으로는 기적이라 불릴 만한 수치입니다. 그는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한 국민적 단결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식 시간, 한 한국 교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거나 기름 유출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IMF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스스로를 단결의 민족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단결력이 어떻게 문화적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토론의 둘째 날, 주제는 IMF 외환위기와 국민적 극복이었습니다. 강연장 벽면에는 시민들이 줄지어 금을 기부하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학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원화 가치는 폭락했죠. 세계 금융가들은 한국이 최소 20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화면에는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의 돌반지, 신부들의 예물, 어르신들이 평생 간직한 금부치를 내놓는 장면이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은 불과 3년 8개월 만에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했습니다. 세계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죠. 그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정도 위기라면 유럽에서는 국민 저항이 일어났을 텐데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 국민들은 저항 대신 자발적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총 227톤, 22억 달러 상당의 금이 모였어요. 단순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국민적 단결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발표 후, 저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손님은 절반으로 줄고 남편은 해고됐죠. 하지만 결혼 반지와 귀걸이를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족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지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금부치 몇 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정부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죠. 유럽에서는 이런 국가적 모금 운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제대로 하리라 믿었고 국민들도 서로를 믿었죠. 모두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회복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세대가 지금의 한국 문화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이건 극동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결력은 사라질 거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IMF 이후에도 태안기름 유출 같은 재난에서 그 단결력이 다시 증명됐어. 이건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만의 DNA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 단순한 문장이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하는 가치관이었죠.
IMF 위기 극복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후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토론의 셋째 날,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2007년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서해안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17년 전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재난 현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안에서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60대 어부 김 씨를 만났습니다. 2007년 12월이었죠. 바다가 하루아침에 검게 변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유조선 충돌로 원유 1만 2천 톤이 유출됐어요. 국제환경단체들은 이 바다가 최소 100년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죠. 김 씨는 저를 해변으로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200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몰려왔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군인들은 휴가까지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그는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덮인 바위를 손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정부가 동원한 엑스트라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회복되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과 9년 만에 태안 바다는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2016년 공식적으로 자연 회복 완료 판정을 받았죠.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의 교육열과 경제 발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 문맹률은 78%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교육이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흔했어요. 화면에는 폐허 속 천막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교육 투자가 70, 80년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90년대 IT 혁명, 그리고 지금의 문화 콘텐츠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 폐허, IMF 외환위기, 태안 기름 유출까지 한국은 모든 위기를 극복해왔고 회복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로비에서 매튜를 만났습니다. 요한, 자네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태안 바다가 9년 만에 회복됐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알겠어.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국민성이 만들어낸 결과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안의 깨끗한 바다, 교육으로 극복한 전쟁의 폐허. 한국인들의 회복력은 단순한 집단주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위기에 맞서 단결하는 능력, 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였죠. 내일 있을 K컬처 세션을 기대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단련된 회복력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토론의 나흘째, 주제는 K컬처의 세계적 성공과 의미였습니다. 강연장은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문화 인류학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K컬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핵심 현상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 이후 최다 1위를 기록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스크린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56개국에서 K드라마가 방영되고 K-팝 팬클럽 회원수는 98개국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가 서브컬처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독일 디차이트는 이를 두고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죠. 발표자는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 둘째,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 스토리텔링의 결합. 그리고 셋째, 한국인의 위기 극복 경험이 만들어낸 독특한 감성과 역동성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매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화적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 덕분 아닙니까?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기 위한 인위적 전략일 수도 있죠. 이에 한국 문화평론가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성공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BTS의 성공은 중소기획사에서 시작됐고 최근 한국 영화 대부분은 민간 자본으로 제작됩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 창의성,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국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지었죠.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었죠. 이 정도면 문화적 침투가 아니라 장악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성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경이롭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K컬처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세계 문화 생산 방식과 소비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 트랜스미디어 전략,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 등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죠. 세션이 끝난 후 매튜와 카페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요한, 솔직히 말하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IMF를 극복하고 태안 기름 유출까지 이겨낸 경험이 쌓여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굴의 정신. 그 모든 것이 K컬처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토론의 마지막 날, 서울대 국제회의장에서 종합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형 발전 모델의 특수성과 세계적 의미였고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죠. 저 역시 패널 중 한 명으로 함께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였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모델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도죠. 경제, 민주화,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1960년대 가나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그래프, 문맹률이 78%에서 0%에 가까워진 교육 성과, 문화 콘텐츠 수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위기 때마다 발현되는 국민적 단결에 있습니다. 6.25 전쟁, IMF 외환위기, 태안 기름 유출 등 매 위기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국가적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졌죠. 이때 미국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을 단순한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강한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집단주의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단결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위계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연대의식입니다. 이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의 연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개발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로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이나 산업 구조 때문이 아니라 국민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때 저는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을 살펴보면서 유럽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을 보였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사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동체가 더 결속됩니다. 이런 특성이 교육열과 결합해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늘날 K컬처 성공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경제학자가 덧붙였습니다. 과거 성공 경험이 미래 성공을 위한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가 문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토론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매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한, 내가 틀렸어.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였어. 우리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번 여정에서 많은 걸 배웠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토론의 다음 날, 저는 국제 언론인 포럼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강단에 올라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10년 전 저는 한국 문화를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지만 이제 제가 틀렸었다라는 걸 명백히 인정합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지고 모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한국은 문화를 넘어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CES 2025 결과를 언급했죠. 올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고 K-스타트업 파빌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며 210개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첨단 기술이 펼쳐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들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인기를 넘어 인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회복력과 혁신의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제 우리는 한국을 무시하는 대신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기를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회로 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헌신이죠.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대의식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매튜가 다가왔습니다. 요한, 자네 강연을 들으며 내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겠어.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니야.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죠.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남산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 평가절하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문화적 자신감, 기술적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까지 말이죠. 이것이 21세기를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DNA가 어떻게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술 혁신의 리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특유의 단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으로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혁신과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